네, 산업경영과학과 품질검사 과목 품질경영 파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품질경영 파트는 뭐 이해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외우 외우라고 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짧게 하려면은 뭐 그냥 봐 외워 이런 거야. 아니 뭐 이렇다는데 뭔 말이 많아. 그냥 받아들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 저 자신도 근데 여러분한테 당연히 강의를 해야 되니까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외운다는 것 자체가 일단 짜증 날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이제 제가 품질경영 과목을 가르치지만 이렇게 세세한 걸 세부적인 걸 안 외우고 이렇게 보통 살아가는데 뭐 어떤 표준의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개념적인 것들은 다 기억이 나지만 그랬을 때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쓱 봤을 때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출에서 한 번 정도 나타나면은 뭐 그렇다 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떻게든 얘를 좀 쉽게 외우거나 그 이해가 되는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어야겠다. 기준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번 주에도 그랬고요. 다만 모든 파트가 다 그렇게 지난주에도 역시 또 했던 말이지만 모든 파트가 다 그렇게 말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진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파트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 파트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언급만 하고 지나가거나 심지어 언급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기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요약된 교재의 그 이론 파트에는 등장하지 않더라도 역시 지난주에도 제가 몇 군데 그렇게 강의를 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된다. 물론 품질 경영을 진짜 제대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게 되면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실은 사례에 투자를 하죠. 사례. 어떤 경영 사례,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이러한 원칙들을 만들었느냐, 이러한 그 개념들을 이끌어냈느냐를 다루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요약해서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대신 어, 요약된 그 어떤 이론 책에서나 아니면 기출 문제에서는 조금 덜 나오더라도 품질 경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다라고 한다면 혹은 이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좀 연결해서 이해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은 어지간하면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번 기출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아는 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또 그 기출 문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날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변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 대가리가 자란 건지, 머리통이 자란 건지 아니면 살이 많이 쪄서 그런 건지 지금 네, 머리를 잘랐다니 굉장히 흉한 얼굴이 됐습니다.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자르니까 좀 시원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원하고 좋습니다. 머리 빨리 마르고. 네, 자 같이 보시죠. 파트 2인데요. 네, 품질 경영 시스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질 경영 시스템을 보시면 그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품질 경영 시스템 요 파트가 뭐가 주로 나오는 거냐면 이제 요 다음 페이지가 지금 얼핏 보이지만 이미 ISO 9000 시리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영 시스템 인증 같은 것들이 보통 있어요. 뭐 제일 유명한 게 지금 우리가 다루는 ISO 9000 시리즈가 있고 역시 ISO에서 나오는 그 14000 시리즈. 네. 이게 환경 경영에 관한 것들인데 요즘 이제 환경이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친환경 기업이다 이런 것들을 인증받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표준들이 있고 그런 표준들을 인증받는다는 게 그 외부의 어떤 우리 내부의 속사정을 좀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일정 수준임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내부의 어떤 수준을 높이고 능력을 갖추는 것도 당연히 이제 1차적인 그런 혜택이 될 거고, 어, 사실은 뭐 1차적이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건 이걸 통해서 이걸 인증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걸 취득했다, 믿어달라, 이렇게 상대 고객, 주로 고객이죠,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게 자격증 따는데 도움이 되라고 만든 과목이기도 한데, 자격증 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관련된 지식이 자격증을 안 따도 굉장히 많을 수 있죠.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신뢰하는, 깔고 들어간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남에게 이제 증명하기 위한 어떤 공인된 도구인 거죠. 그래서 뭐 9000, 14000 이런 게 제일 유명한 거고, 품질 경영 시스템은 이제 ISO 9000 시리즈인데요.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을 인증받는 것의 역사가 원래는 미국 군사 분야에서 시작했어요. 뭐 전쟁 그리고 전후의 시기에 그 군수품을 납품을 받는 데 있어서 한 곳의 업체로부터 모든 군수품을 납품을 받으면 사실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네. 뭐 재료가 다 떨어졌을 때, 부품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업체가 다시 생산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총을 만드는 업체는 A인데 총알을 만드는 업체가 B, C, D다 그러면 A사가 만든 총은 B라는 업체랑만, 그러니까 A사가 만든 총은 B사의 총알이랑만 이렇게 잘 대응이 된다. C사, D사는 어떡하냐? 총을 넣으면 잘 발사가 안 된다. 그래서 봤더니 E사의 총이 얘들이랑 또 잘 된다. 이런 낭패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이 전쟁 바빠 죽겠는데 이거 뭐 언제, 야 너 A사 총 갖고 있냐? E사 총 갖고 있냐? 저 A사입니다. 저 E사입니다. 그래 그럼 총알 너는 A, B 거 가져가고 너는 C나 D 거,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비용도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오작동, 불량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전쟁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특히 이제 국방 분야가 이런 게 많은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비용은 둘째 문제고, 물론 이제 우리는 비용을 되게 높게 봅니다만은 품질이 낮다, 호환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죽음과 관련된 거잖아요. 생과 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단일한 인증 체계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만든 게 이제 표준에 관련된 거고, 그게 미 군사 분야에서 만들었던 밀 Q 9858A, 9858 시리즈라고 불리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품질에 관한 물론 기준이기는 하지만 어떤 규격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을 측정을 하려면 단일된 규격이 있어야 돼요. 네. 품질을 재는 어떤 단위, 그 기준 방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걸 통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된 국가가 대표적으로 어디냐? 뭐 밀덕인 분들은 아주 잘 알 거고 밀덕이 아닌 분들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2차 대전에 일본군이 그랬습니다. 일본군이 해군과 육군이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이건 사실 미군도 좀 그랬는데요. 미군도 해군과 육군이 그렇게, 정확히 이제 해군과 공군이 좀 그랬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비슷한 무기 체계를 각각 만들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전투기들을 육군과 해군이 따로따로 만드는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낭비가 심하죠. 그게 꽤 오랫동안 자위대로도 이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엄청난 비효율과 고비용과 낮은 품질과 각종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뭐 일단 그런 문제가 별로 없고요. 네. 뭐 거의 이제 육군이 우리나라는 워낙 크기 때문에 육군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어지간하면. 네. 개인화기 뭐 이런 것들은 특히. 아무튼 그래서 요 체계와 또 다른 이제 아이디어를 준 게 이제 영국에서 표준협회가 생겨서 BS, 그러니까 B가 브리티시죠. 브리티시 스탠다드 9000, 그 다음에 5119, 5750, 네, 요 시리즈가 만들어져서 영국 표준협회에서 이제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이런 표준들을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되게 좋더라. 이거
이래저래 하지만 영국이 워낙 이제 산업이 발달한 나라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규격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자. 그래서 ISO라는 국제표준기구가 수립이 되고 ISO에서 제일 처음에는 그냥 영국에서 만든 표준을 그대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만든 표준, 어떤 국가가 좀 앞서 나간 기술이 있으면 그게 이제 전 세계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제 뭐 기술 경영이나 품질 경영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표준을 차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뭐 예를 들면 5G 뭐 이런 것들, 통신의 표준이죠. 더 과거로 흘러가면은 뭐 디스크 우리가 쓰고 있는 블루레이 디스크가 이제 HD DVD라는 것과 경쟁을 하다가 블루레이 디스크가 이겼는데요. 요즘 블루레이 디스크도 사실 잘 안 쓰죠. 뭐 어쨌든 그런 표준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ISO 9000 시리즈가 이제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ISO 9000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막상 ISO 9000이 뭐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ISO 9000 시리즈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ISO 9000 시리즈는 9000번대의 여러 가지 표준들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ISO의 다른 표준들은 품질과 관련된 게 아닌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ISO 9000 시리즈는 품질 경영, 품질 시스템에 관련된 표준들입니다. 그래서 ISO 9000번, 9001번, 9004번 요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품질 경영을 다루는 책에서 많이 소개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그 품질 경영 기사 시험에서는 거의 9001번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확대를 해야겠네요. 이게 위치를 딱 맞춰놓는 게 쉽지 않아서 거의 이제 시험 문제는 거의 여기서 나와요. 시험 문제는 거의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SQC에서 KS 285-1, 285-0, 1, 2, 3, 4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였죠? 샘플링 검사에 관한 표준에 대해서 그런 규격들이 있었는데 그게 ISO 역시 규격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KSA 285-1, 285-0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의 기본에 깔린 통계적 이론들을 딱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ISO 9000이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 ISO 9000이 그런 내용이에요. 9000 시리즈에서 0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나 원리나 이런 용어들을 쓴다. 이걸 알아두고 9001 표준을 인증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00은 이제 좀 일반론에 관한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론에 관한 거고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네가 ISO 표준을 따르는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갖춘 회사다라는 걸 인증받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은 전부 다 9001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인증의 대상이에요. 유일한 인증의 대상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갖추었다라는 걸 인정을 받으려면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O 9004는 장기적 성공 관점에서 9001을 좀 확대해 놓은 거예요. 뭐 더 범사회적으로 뭐 국가적으로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경제 산업 시스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공해 나가고 우리 문화가 확산돼 나가고 이럴 수 있을 거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확산도 되어야 되고요. 앞뒤에 연결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쇠사슬을 그려야 되는데 잘 못하겠네요.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이것도 뻗어나가는 건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 표현한 것이 9004입니다. 그래서 보통 9001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인증을 받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이게 품질 경영 시스템이니까 요구하는 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한 품질 시스템을 갖춘 기업, 품질 시스템을 갖춘 경영 방식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이 꼭 갖춰져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췄느냐?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행동 방식, 운영 방침, 뭐 규칙, 뭐 이런 것들이거나 도구, 기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느냐를 포함하는 게 품질 시스템이고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느냐를 다 체크를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또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은 이게 문서화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예를 들면 품질 매뉴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갖고 있느냐, 절차서 지침서 같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어떤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는 일을 하는 순서고요, 프로시저는 그 각각의 프로세스 단위에 대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오른손 든 다음에 이쪽으로 돌려, 이런 게 프로시저에 해당해요. 이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누구에게 허락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프로시저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프로시저, 그 행동 단위, 액션 플랜 단위의 프로시저를 절차서 지침서로 만들어서 갖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명확하게, 기록물, 문서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앞에서 문서화라고 있는데 그런 문서를 기록화해서 레코드로 가지고 있느냐, 문서를 한번 쓰고 서로 소통하고 일을 하는데 업무에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 자료로서 가지고 있느냐. 기록, 레코드는 뒤에도 나오지만 증거와 관련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액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품질 시스템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방식을 만들고 이런 건 다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의사결정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 자문기구가 하는 건데, 직속기구가 하는 건데, 그걸 모든 사원들이 다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사원들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교육을 했느냐, 이런 것도 역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규정으로 찍어 누르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증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하면 기대효과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품질이니까 보통은 제일 먼저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데, 기출문제도 그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품질을 추구하는 거니까 보통 바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그 1차적으로 품질이 올라가고, 뭐 제일 단순한 건 이제 비용이 감소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건 글씨가 너무 작아졌네요. 비용입니다. 비용. 네. 비용이 감소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것들은 밑에 깔려 있고, 품질이 올라가고 비용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증가하고, 이건 다 밑에 깔려 있고, 이걸 통해서 이미지가 제고돼요. 이미지가 제고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공인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은 여러분들의 이미지,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죠.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얘는 기사야, 얘는 뭐 그냥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런 다음 두 번째가 좀 재밌는 건데, 무역 장벽에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SO가 어떤 표준이라고 그랬죠? 국제 표준이에요.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ISO를 취득을 하면은 이 회사가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떤 일정 이상의 품질을 보증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품질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이 제품은 ISO 인증을 받은 기업이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광고나 그 기준에 대한 인정 공인을 우리나라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KS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에서는 그게 뭐야? 라고 할 텐데, ISO 9001 시리즈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좀 믿을만 하겠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역 장벽에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 해외에 어떤 걸 납품할 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장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미 갖고 있으면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그 품질 마인드 제공 뭐 되게 당연한 거고요. 그 기대 효과 중에 하나가 좀 여러분들이 잘 언뜻 이해하기 힘든 거죠. 책임 권한 명확이 있습니다. 요게 문서화와 관련이 있어요. 특히 품질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같은 이런 그 어떻게 행동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완전히 문서로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나 권한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 7원칙이 보통 이제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 녹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품질 경영은 뭐 되게 폭넓은 어떤 경영 지침, 경영 전략에 관한 것인데, 요게 이제 ISO 9001 인증 제도에서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품질 경영의 7가지 특징은 고객 중심, 그 다음에 경영자의 리더십, 그리고 전사원의 참여, 프로세스 방식의 접근. 그러니까 단순히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꾸준한 개선, 지속적인 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관계 관리, 뭐 고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 납품을 하는 업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부서 내에서 조직 간의 관계, 그 조직 내에서 부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계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업무가 명확해져야 되고 절차가 명확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놓은 건 이렇게 제 생각에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했을 때 이게 다 좋은 말이니까 그냥 그럴 거야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뭐 고객 중심이라든가 경영자 리더십이라든가 리더십은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 전사원의 참여라든가 이건 TQC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다 기억이 날 것 같아요.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 지속적 개선도 마찬가지. 근데 증거 기반 의사결정 요게 지금 문서부터 계속 문서 기록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겁니다. 증거 기반으로 이쪽이 아니잖아.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위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증거 기반. 그러니까 문서를 남기고 어떤 그 사실을 분석한 증거가 있을 때 그걸 토대로 다음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요게 되게 중요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ISO 9000 시리즈가 어떤 경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영 시스템에서 보통 그 사용을 하는 그 상위 수준 구조,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 시스템, 사람이 일을 하는 방식이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다른 경영 시스템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경영 시스템의 HRS 상위 수준 구조를 그 ISO 9000 특히 2015 버전에서 2015년 버전에서 이게 최신 버전인데 그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네. 제가 이제 논문에서 가져와서 이제 한글로만 바꾼 건데 보면 오른쪽에 이제 QMS 성과가 제품의 서비스와 고객 만족이 있고 왼쪽에 들어오는 거는 고객 요구 사항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고객 요구 사항이 들어오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조직의 상황이라든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뭐 우리 납품하는 업체라든가 뭐 관련된 사람들, 뭐 정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고객 만족과 제품 서비스라는 성과로 나가느냐. 이 안쪽이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이거든요. 이 안쪽을 블랙박스 자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왼쪽에서 이게 들어왔을 때 안에서 뭔가 꿍딱꿍딱꿍딱 해서 오른쪽에 이게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크게 PDCA가 돌아가고 있고요. PDCA가 돌아가고 있고 가운데 리더십이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CA를 보면 당연히 플랜,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지원 운용, 실제로 이제 그 품질 경영 시스템을 운용을 하는 거죠. 그게 do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되겠죠. 성과 평가를 하고 체크. 그 성과 평가가 QMS 성과. 그러니까 고객이 얼마나 만족했고 제품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졌고 이걸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액트 다시 개선 활동을 하는 거죠. 요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가운데 리더십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PDCA를 이해하면 요 구조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do가 실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을 적용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요 ISO 9001이 다른 경영 시스템들과 똑같은 그 상위 수준 구조를 가졌는데 이게 왼쪽에서 고객 요구 사항이 들어오고 오른쪽에 성과가 나오는 것까지는 다른 경영 시스템과 똑같은데 오른쪽에 나오는 성과가 QMS 관련된 성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접근법,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프로세스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이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은 다음 결과가 다시 이제 재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현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서와 증거 기반이 중요한 거고 매뉴얼이 중요한 거고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다시 반복적으로 그게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품질 보증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부가가치 측면의 프로세스가 고려돼야 된다. 네. 부가가치 측면.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렇게 어떤 일이 진행이 될 때 원재료에서부터 완성된 제품 혹은 서비스로 갈 때 그 원재료 혹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결과물을 주게 되면은 요 둘 사이에는 가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내겠죠. 그 차이를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 그 제품 제조 단계 혹은 서비스 형성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매 단계마다 발생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실을 엮어서 이렇게 천을 만들면 거기서 부가가치가 생겼고 천을 가지고 디자인을 끼얹으면 또 부가가치가 생기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실제 제품으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생기고 거기서 포장을 예쁘게 해도 더 부가가치가 생기고 그래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그 계속 부가가치 새로운 가치가 더해지는 그 단계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추가되는 가치를 고려해서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뭐 효과적인 프로세스 성과 달성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데이터와 정보 평가 기반 그러니까 항상 어떤 증거 기반 실증 자료 기반의 프로세스 접근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ISO 9001 시리즈에서 보통이 아니라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 기반 사고입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기출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좀 의외였는데 저는 ISO 9001 제일 처음에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랬고요. 그 되게 옛날이었지만 최근에 제가 대학에 이제 교수로 와서 다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책을 되게 여러 권 펼쳐놓고 보고 논문도 보고 이제 사례집들도 보는데 ISO 9000 쪽에서는 리스크 기반 사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단일 사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일 값이 아니라 이걸 통계적으로 이해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 그러니까 우리가 점 추정을 할 게 아니라 요 값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할 게 아니라 x 값이 있으면 100입니다 이렇게 추정을 할 게 아니라 100이 평균인데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관리가 잘 돼서 100인데 요 정도 얼마 왔다 갔다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리스크 기반 사고를 해야 돼요.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 그게 어느 정도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보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추구해야 된다라고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직 이쪽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생각에 ISO 9000을 실제로 도입하는 회사에서 문서화 이건 뭐 너무 당연하니까 인증을 받으면 꼭 필요하니까 제가 그 인증을 하는 쪽이라면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개념이 잡혀 있는지를 볼 것 같아요. 왜 이 불확실성이 점점 중요해지냐 하면 비즈니스의 글로벌화, 공급 사슬의 복잡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큰 이유는 이제 그냥 고정된 수요가 있는 산업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시장 수요가 변동이 심해요. 그리고 그 시장 수요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더라도 꼭 아래쪽만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잘 되는 쪽도 불확실성이에요. 갑자기 수요가 이렇게 대폭발하는데 내가 그걸 대응할 수 없으면 좋은 일이지만 1000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를 300만 원 벌고 끝나는 거잖아요. 네. 혹은 1000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무작정 생산을 늘렸다가 품질을 망치고 그 좋은 기회를 더 나쁜 결과로 맞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준비,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산업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ISO 9001을 그냥 그 2015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리스크 기반 사고를 강조했을 때는 요 얘기가 이제 일반적이었어요. 글로벌화, 비즈니스가 글로벌화되고 공급 사슬, 그러니까 뭐 멀리 배송도 해야 되고 제품의 원재료나 부품들을 굉장히 다양한 국가, 다양한 회사들로부터 받아서 내가 만들어서 또 이쪽에 보낸 이런 복잡한 또 보낼 때도 막 직거래로 보내기도 하고 유통망을 거치기도 하고 막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요즘은 더 많은 이유들이 있고 어쨌든 저는 리스크 기반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살짝 몇 번 얘기를 했지만 2009년 대비 2015년에 있어서 ISO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고객 중시는 고객은 옛날에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제 고객 중심으로 우리가 품질 개념이 확산된 게 벌써 옛날이잖아요. 뭐 앞에 우리가 뭐 그 품질 관리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미 중간 크로스비 지나면서 막 고객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더 고객을 중심으로 본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요 얘기가 이제 서비스 쪽으로 확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 퀄리티, 서비스 품질 쪽으로도 더 확산됐다. 이게 이렇게 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대로 리스크 기반 그리고 이게
경영 전략, 그러니까 품질 경영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 품질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경쟁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문서화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2009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2015년에는 어떤 경우에는 특정 형태의 문서로 꼭 남기는 것이 강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동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형태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좀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쉼표가 빠졌는데 지속적인 개선 뭐 이것도 뭐 당연히 이제 품질 경영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니까 고객이나 지속적이나 서비스 확대 뭐 서비스까지의 확대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더 좋은 방향이니까 그렇겠거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방향성이 점점 더 기업이 힘들어지고 고객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대체로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서화의 유연성, 리스크 기반 사고 요거는 2015년 버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다. 여러분 쉽게 기억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좀 포인트로 찍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예, 밑에 제품 및 서비스로 확대 뭐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네, 뭐 문서화된 정보라는 용어를 쓴다 뭐 이런 것인데 주요 용어 및 개념이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제가 나눠놨는데요.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걸 뭐 조직별로 뭐 행위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좀 삽질이고 어차피 너무 많아요. 실제로 인증을 받으면 그걸 다 챙겨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걸 또 다 외우고 다닐 만한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서 개념적으로 좀 이어놓고 쉽게 기억할 만한 키워드들을 뽑아봤습니다. 프로세스라는 말을 이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ISO 시리즈에서 정의하는 방식은 어떤 결과를 위한 활동의 집합. 그러니까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 이것들을 모아놓은 걸 프로세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액션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방침은 조직의 의도 방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최고 경영자. 거기다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내세우는 게 방침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문서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 문서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정보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요. 정보가 포함된 매체. 그러니까 문서라는 말을 보면은 우리는 매체 쪽에 좀 방점을 찍기 마련인데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그 문서 안에 담긴 정보를 포함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방서 발음 조심해야 되죠. 실무하면 시방서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많이 해요. specification 혹은 specification document라고 해요. specified document라고 쓰는 것도 예전에 있었는데 뭐 공식 용어가 영어권에서 specification이니까 뭐를 명시한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은 뭐 두께는 몇 미리, 뭐 길이는 몇 센티, 뭐 작동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까지 이제 해놓은 거를 시방서라 그래요.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예요. 보통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시하기도 하고 설계에서 요구사항을 이제 제조 쪽으로 넘길 때도 시방서로 넘기는 거죠. 우리가 설계를 다 해놓고 디자인을 다 했으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넘길 때 그걸 스페시피케이션 시방서라 그래요.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시방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 플랜 품질 계획서는 그 품질을 계획한다라는 게 품질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하면은 어떤 품질 기준을 언제 적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누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책임을 질 거고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에 관한 시방서입니다. 그러니까 시방서의 종류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서 중에 하나가 시방서인데 시방서 중에 품질 계획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품질 계획서 안에 절차가 있죠. 네, 프로세스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연결되게끔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은 문서의 역시 일부인데요. 활동의 증거 앞에 계속 나왔지만 증거 기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문서는 이제 우리가 업무를 위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제 정보가 필요해서 기록을 해놓을 수도 있는데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특히 품질 보증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걸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ISO 9000 인증을 받을 때도 이런 걸 했다라고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회의를 했으면 회의를 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그 문서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기록, 레코드가 됩니다. 리뷰는 이제 뭔가를 확인하는 걸 합니다. 이때 확인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목표가 충족이 됐는지, 효과적으로 됐는지 뭐 이런 걸 본다라는 검토는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너무 길게 했는데 품질 보증 전에 넘어가기 전에 그 ISO 9001 시리즈에서 중요한 용어
중에 부적합 관련 용어들이 되게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출 문제가 부적합 non 발음이 헷갈렸습니다. 네. non-conformity 부적합과 결함 defect는 그냥 우리가 통계적 품질 관리 쓸 때는 크게 그 신경 쓰지 않고 한꺼번에 써요. 분량까지 한꺼번에 씁니다. 그런데 IS 9001 시리즈를 할 때는 요걸 좀 나눠서 분명하게 봐요. non-conformity는 conform은 뭔가를 충족시켜 주는 거야. conform 충족된다. 부적함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 이게 이렇게 되기로 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요구사항이 불충족되는 걸 기본적으로 부적합이라고 봅니다. 그럼 디펙트랑은 어떻게 다르냐? 디펙트는 밑에 설명이 나오지만 의도 규정된 용도에 대한 부적합이에요. 부적합. 네. 그러니까 이게 부적합이고 이만큼이 부적합이고 여기에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스테이플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스테이플러가 있는데 스테이플러의 요 까만 부분이 요게 완전히 고정이 돼서 혹은 까만 부분이 이 정도 까만색인 걸로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소비자가. 아니면은 마찰이 일정 이상일 거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된 제품이 있어요. 그런 스테이플러가 두 개가 있는데 A 스테이플러는 작동은 돼요. B 스테이플러는 스테이플러의 기본 기능이 이 종이를 이렇게 스테이플하는 이렇게 딱 집어주는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B는 뭐예요? 예, B가 결함입니다. 디펙트예요.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못 써. 얘는 기본 기능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 불능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요 말을 쓰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하지만 어쨌든 의도된 그러니까 이 제품의 원래 목적, 의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A는 여기가 좀 도색이 잘못됐고 여기가 좀 뻑뻑하고 여기 마찰력이 모자라서 좀 흔들리긴 한데 스테이플러로서의 기능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어요. 얘들은 절대 특채가 안 되고 특채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잘 수리하거나 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특채할 수 있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부적합과 결함 중에 어느 게 더 심각한 거라고요? 결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적합은 그냥 우리가 이제 고객 요구사항, 고객이랑 약속한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을 살짝 벗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함은 아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요즘 테슬라도 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문이 단차가 약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적합이죠. 이거 부적합인데 결함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요. 자동차 잘 다니거든. 뭐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세트를 제가 이렇게 묶을게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세트로 묶인 게 계속 나와요. 검증과 타당성 확인, verification과 validation, 인스펙션과 테스트, 검사와 시험. 그 다음에 재등급과 특채는 조금 다르지만 그 다음에 시정과 재작업, 수리와 폐기는 또 조금 다르지만 네, 이렇게 계속 쌍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겠습니다. 검증, verification은 요구사항이 충족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합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네. 요구사항,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스테이플러가 이게 까만색이 진짜 까매야 되고 마찰이 일정 이상이라야 되고 그런 겁니다. validation은 얘가 스테이플러로서의 기능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검사는 요구사항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inspection, 검사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이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validation과 verification은 조금 더 추상적인 단계고 그걸 다 verification이 여러 가지 inspection의 모임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여기는 판단이니까 확인이니까 이건 결국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확인 결정 하는 겁니다. 인스펙션 하나하나.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검사 시험을 통해서 검증 타당성 확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적합인지 결함인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Z등급과 특채는 좀 다른데요. Z등급은 이 부적합이 있는데 얘가 지금 그 뭐 예를 들어 특등급은 아닌데 다른 그 등급의 제품으로는 우리가 만들어서 고객이 이거 막 여기 엄청 매끈매끈한 코팅이 잘 된 어떤 스테이플러를 5,000원에 사기를 원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스테이플러 기능은 하는 그런 놈으로 1,000원에 팔겠다 이렇게 등급을 바꿔서 그 제품의 요구사항은 다 만족했으니까 팔 수도 있죠. 그러면 리그레이드해서 팔 수는 있어요. 컨세션 같은 경우는 얘가 결함이 아닌 부적합 작동은 해요. 작동은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조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제품을 팔자라고 이제 허가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컨세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이 컨세션을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 항상 문서화를 해야 됩니다. 증거를 남겨야 돼요. 이런 근거가 있다라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예방조치, 시정조치, 시정, 재작업까지 있는데요. 우선 예방조치, 시정조치, 시정 요 3단계를 보면 시정은 이미 발생한 부적합을 제거하는 거고요. 시정조치는 그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고요. 예방조치는 그 부적합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부적합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 시정조치, 예방조치 이렇게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점점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 재작업 빨간색이 잘못됐네. 재작업과 수리가 요게 포인트인데요. 요게 저는 예전에도 헷갈렸는데 지금도 헷갈리더라고요. 다시 봐도 재작업은 부적합한 거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뭐 까매야 되는데 안 됐어요. 도색을 다시 해주세요. 여기 마찰력이 있어야 바닥에서 안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져요. 고무를 다시 대주세요. 이게 재작업이에요. 리워크. 그게 아니라 그 수리는 얘가 그 부적합인데 결함 수준인 거죠.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의도된 규정된 용도로 적합하게 그러니까 요 작동이 안 되는 거를 작동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수리입니다. 우리가 수리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폐기 스크랩은 이것도 이제 밀덕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데 얘가 완전히 부서졌나 안 부서졌나 잘 모르겠지만 부서진 걸로 하자. 얘는 버리자 라고 하는 겁니다. 폐기입니다. 말 그대로 스크랩. 폐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억지로 굴리면 굴러는 가겠죠. 굴러는 가겠지만 이 정도면 버려 라고 결정을 한 거를 스크랩, 폐기라고 합니다. 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여러 가지를 좀 저 나름대로는 좀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 시간은 좀 더 걸리는데 저는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조명을 좀 덜 틀었더니 좀 얼굴이 컴컴 나오는데 흰색을 입어서 그런가? 대조돼서 아무튼 머리도 깎고 아주 흉한 얼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랑 상관없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그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에 속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계속하도록 하죠.